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할 때는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생각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되었었는가.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었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가, 어떻게 발달을 이루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해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다고 한다면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거의 다 여기 안에다 걸리게 될 테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11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교과서는 9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근데 이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말 그대로 폐허에 불과했었던, 전 세계에서 거의 소말리아급으로 엄청나게 못 살았었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어떻게 갑자기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며 전 세계에서 부강한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제 꼽히게 되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터진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다시피 전쟁 중에 바로 폭격기가 어느 지역을 공격하러 갔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왜? 폭격할 건물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완전히 잿더미였습니다. 잿더미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을 나름대로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던 것이에요. 잿더미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았었던, 기회가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950년 당시 때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었죠.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에 자,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에 바로 우리나라는 일단은 먹고 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쨌든 간에 경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 남한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사회주의의 그런 진격을 남한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원조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준 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바로 뭐라고 할까, 좀 농산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돌던 시기였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농산물들이 생산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것조차가 너무 손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이 잘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었냐면 국가가 아예 돈을 들여가지고서 해당되는 그 농산물을 뭐 바다 한가운데다 빠뜨려서 버렸다는 둥과 같은 건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먹을 것들이 막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바로 그게 버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다 좀 갖다 줘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그런 이 밀가루 같은 것을 많이 우리나라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면, 옷감을 만드는 재료인
목화 같은 것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전달을 해줬고요. 또 하나 설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게 되게 많이 이제 그 사탕수수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게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 바로 밀가루와 설탕과 그 다음에 목화 같은 것을 되게 많이 원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밀가루를 적어도 갈아야지 밀가루가 되고 그걸 가지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설탕 같은 경우에도 설탕 알갱이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화를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목화를 실로 짜서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남아 돌고 있었던 이러한 미국의 그런 원조 물자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밀가루를 만들고 설탕도 만들고 면 옷감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싼 값이긴 하지만 판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판매한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이승만 정권에 이제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바로 북한이 아직까지 힘이 셌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한도 어느 정도 무장을 해야 했으므로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자기네들이 쓰다가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서 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들, 그런 무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무기 같은 것을 바로 여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그런 물건 같은 것을 많이 사오게 만드는 조처를 취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기네들이 글쎄요, 어쨌든 간에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참 고맙기는 한데, 미국은 이 고마운 것을 효율적으로 써먹었습니다. 고마운 그런 마음을 효율적으로 써먹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게 지원해준 그런 물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면 그 이득금을 일부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썼지만은 나머지 돈의 경우에는 미국의 무기를 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바로 무기 산업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게 싼 가격으로 밀가루와 싼 가격으로 이제 이 설탕이라든가 싼 가격으로 목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다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그래서 간신히 먹고는 살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제당이야 그렇다 치는데 바로 즉 우리나라 목화 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화를 재배하는 산업.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목화 같은 것이 들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목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이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좀 정신 차리고서 나름대로 개혁적인 정책을 취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2단계에 가서 다 끝났는데 60년대 되기 전까지 약간 좀 무리수를 두긴 했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때 당시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960년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들어가면서 장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걸 이제 제2공화국이라고 얘기하죠. 이 장면 정권은 바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정확히 현대화시키기 위한 경제 개발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장면 정권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바로 1년인가 그 정도 후에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박정희에 의해서. 하지만 박정희는 독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자신이 집권을 하는 정당성을 경제개발에 이제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명 정권 때에 만들어졌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되게 철저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긴 해요.
결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이때 당시에 이 박정희 정권이 주로 생각했었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원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도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공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손이 가는 그런 공업, 이런 손이 많이 가는 공업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바로 신발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옷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가발 같은 걸 만든다든가 같은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되게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경공업을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발달시키게 됩니다. 경공업이 예전에 뭔지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경공업, 가벼운 공업, 즉 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공업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일본하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긴밀하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다 망했었지만 6.25 전쟁 때 일본이 미국에게서부터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런 공업을 오더를 따가지고서 주문을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전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한일 협약을 맺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일본이 경제 성장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자 그러자 일본에서 필요 없는 공업 같은 것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공업들 근데 비싸면은 잘 물건을 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공업들의 일부를 우리나라에게 기술 같은 것을 전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게 되자 자연스럽게 국가에서는 바로 서울에서부터 바로 가까운 일본까지,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부산 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산 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서 이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의 하나의 축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70년대를 딱 넘어가게 됩니다. 70년대 딱 넘어가게 됐을 때는 여전히 계속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의 그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신발과 의복과 가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었던 그런 형태의 경공업이 많이 발달했었으나 7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로 약간 좀 이 노동자의 임금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뭐라고 할까 그 경제성장 전략이 내수를 키우는 것, 즉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소비 시장을 키우는 것보다는 해외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걸로써 바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박정희 정권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경공업의 경우에는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되게 빨리 일으킬 수가 있기는 한데 별로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별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버리는 건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일본 쪽에서부터 사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일본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즉 일본 내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을 일본이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약간 좀 경쟁력을 잃게 되었었던 일부 산업들을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많이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른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남동 지역에 뭐 경상도 해안가 지역과 그 다음에 여수까지에 해당하는 전라도 해안가에 이르는 그 지역, 이 벨트 지역 부분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 경상도 해안가 지역과 그 다음에 전라도의 일부 해안가 지역,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하필 여기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느냐? 바로 이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부터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이 중화학공업이 여기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바로 이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철강과 그 다음에 화학과 그 다음에 조선은 바로 조선시대의 그 조선이 아니라 바로 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계산업 같은 것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에다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만들 때에 그 만드는 조립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이 갖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술 이전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게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로 가장 힘든 업무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서 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속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일본은 이것을 싼 값에 판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일본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로열티 혹은 부속의 가격을 주고서 이것을 수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걸로 산업을 발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저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제주는 곰이 넘고, 곰은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돈은 바로 사육사가 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서방 이제 사육사, 그 왕서방 혹은 사육사가 바로 일본을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라도 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나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점차 이제 산업의 규모를 키우게 되었고,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6.25 전쟁 당시 때는 폐허밖에 없었던 한강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도시 자체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말 그대로 위성사진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처럼 완전히 검었던 그런 한강 부분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빛을 많이 발하게 되면서, 한밤중에 빛을 많이 발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그 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는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한강을 벨토로 했었던 그런 지역의 산업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가지고서 예전하고 완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산업을 발달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산업을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수출만 하면, 어떤 거든 간에 수출만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배를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막 생기게 되고, 이 배를 만드는 기업들을 국가가 다 지원해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그런 낭비가 되게, 국가적인 그런 낭비가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중화학공업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이제 지금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지만,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석유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석유는 보통 채굴을 하면 이것을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서 석유를 끄집어냈어요. 석유를 끄집어낸 걸 가지고서 자동차에다 주유를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당연히 안 움직입니다. 왜?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은 휘발유지 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원유는 직접적으로 화학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으로 분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중에서 휘발유와 그 다음에 뭐 경유, 뭐 그 다음에 등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자동차에다가 주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가 기름 같은 걸 수입을 해가지고서 분류를 한 다음에 전 세계에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돼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석유 공급 같은 것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석유로서 모든 그런 산업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석유가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쇠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차,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이 박정희 정권 끄트머리에 가서는 바로 이러한 석유 파동을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선 적극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다가 바로 건설사를 많이 파견을 합니다. 건설사를 많이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달러 대신에 석유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다가 건설로서 좀 이름을 날리고 그 이러한 파동 같은 것을 겪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타격이 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돼요. 1980년대로 넘어가게 돼요.